안녕하세요. 김흥빈입니다. 날씨가 싸늘해지고 이제 초겨울로 진입하는 2023년 11월 중순,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라는 뉴스가 나오는데, 아마 폐렴은 아시겠지만 마이코플라즈마는 좀 생소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마이코플라즈마라는 이 세균은 제가 강의하는 미생물학 시간에는 꼭 다루는 특이한 그런 세균입니다. 이게 또 왜 특이하냐면 모든 세균은 다 세포벽이 있거든요. 얘는 세포벽이 없어요. 세포벽이 없으니까 고무풍선에 물 넣어놓고 주무르는 것처럼 얘는 모양이 막 변해요. 그리고 얘는 되게 작아요. 이게 길이가요, 보통 세균은 한 10마이크로미터 이상 되는데 얘는 2마이크로미터 이하고요. 보통 세균, 예를 들어 대장균 이런 거와 비교했을 때 부피가 한 5%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굉장히 작아요. 보통 우리가 세균을 걸르는 필터가 있거든요. 그 필터를 통과해요. 그래서 이게 발견 그 초기에는 얘는 세균이 아니고 바이러스인가? 그렇게 오인하기도 했었습니다. 되게 흥미롭죠. 이 세균은 미생물학적으로 왜 흥미롭냐면 지금까지 알려진 생명체 가운데서 가장 작기도 하거니와 기생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생활하는 생명체 가운데는 가장 작고 가장 적은 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. 500개 남짓 유전자를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세균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최소 요구 조건을 연구하는데 단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. 근데 문제는 이 마이코플라즈마 대부분이 병을 일으켜요, 우리 인간한테.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요즘 뉴스에 나오고 있는 바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, 학명으로 마이코플라즈마 뉴모니아입니다. 이 폐렴균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. 그동안 쭉 있어 왔는데요. 원래 그 폐렴균으로 유명한 거는요, 가장 많은 폐렴을 일으키는 거는 학명으로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에 폐렴 연쇄성 구균이라는 거거든요. 한 60% 정도 폐렴을 주로 일으키고요. 그런 폐렴을 전형성 폐렴이라고 그러고요. 폐렴은 이 세균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. 바이러스도 일으킬 수 있고 마이코플라즈마도 일으킬 수 있고 심지어 곰팡이도 일으킬 수 있거든요. 이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 외에 다른 것들이 일으키는 그 폐렴을 비전형성 폐렴이라고 불러왔어요. 근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 그 의미가 좀 퇴색이 되죠. 일단 폐렴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 병원체가 중요하겠습니까? 중요한 건 늘어난다는 것이죠. 근데 이 마이코플라즈마가 일으키는 폐렴은요, 대부분 보통 사람들한테는 경증이었어요.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치료도 크게 무리 없이 할 수 있었고, 물론 아주 몸이 약한 면역 기능이 떨어진 분들한테는 늘 문제가 되는 거죠.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별명이 걸어다니는 폐렴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게 했었거든요. 제가 이 뉴스를 접하기 전에 주요 세균들은 늘 논문을 보거든요. 그런데 그 2022년 7월에 국내 연구진이 아주 중요하고 흥미로운 논문을 한 편 발표했어요. 특정 항생제, 그러니까 마크롤라이드 계열의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는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의 전 세계적인 어떤 경향 분석을 했어요. 자, 그래서 중요한 거, 마크롤라이드의 내성이다. 앞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. 마이코플라즈마는 세포벽이 없다. 이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요, 세포벽을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항생제, 대표적으로 페니실린계 계열, 이런 항생제는 마이코플라즈마에는 무용지물이에요. 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마이코플라즈마를 잡는 주요 항생제는 이 마크롤라이드 계열인데, 이 마크롤라이드는 세균의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그런 약물이에요. 근데 여기에 내성을 갖는 마이코플라즈마가 등장하기 시작을 해서 국내 연구진이 거기에 대한 연구를 했다는 거죠.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 발표된 논문들을 쭉 분석을 해서 그 동향을 본 거예요. 이처럼 문헌이나 논문을 종합해서 하는 연구를 우리가 이제 메타 연구라고 부르거든요. 국내에 여러 의과대학이 공동 연구를 한 건데요. 그럼 왜 이 연구를 시작했을까? 궁금해서 봤더니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이 일으키는 폐렴이 그 지역사회 폐렴의 한 40%를 차지하는데, 2011년부터 우리가 잘 써오던 이 마크롤라이드 계열 항생제의 내성을 갖는 마이코플라즈마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인지한 거예요. 그래서 연구진이 200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발표된 논문 가운데 150편을 추렸어요. 총 26개국 27,400여 사례에서 마이코플라즈마를 이제 본 거예요. 그렇게 봤더니 분석 결과 우리나라가 포함된 이 서태평양 지역에 여기서 발생하는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의 마크롤라이드 계열 내성 비율이 월등히 높더라는 거예요. 얼마나 높으냐?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대략 한 53% 이상 나왔고요. 동남아는 9.8%, 아메리카 지역은 8.4%밖에 안 나왔어요.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주로 발병이 어른보다는 어린이들에서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. 서태평양 지역 내에서도 순위를 보게 되면 중국이 제일 높고, 다음이 일본, 대만, 그 다음이 이제 우리나라.
그래서 연구진은 우리 한국이 속한 이 인접국에서 마크롤라이드 항생제 내성비율이 올라가니까 이거 빨리 조사를 해서 좀 대비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연구를 시작했던 것이죠. 저도 굉장히 궁금했고요. 논문에 나와 있는데요. 그 논문을 쓴 저자들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추정컨대 마크롤라이드계 그 항생제를 너무 과용해서 많이 써서 과도하게 써서 그렇지 않나, 그게 한 원인이 아닐까라고 추정한다. 그 정도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. 이제 이거 외에 다른 또 약제를 써서 해야 되니까 이게 중요한 건 이거죠. 이걸 몰랐다면 마이코플라즈마로 진단이 되면 마크롤라이드 계열을 처방했을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안 들을 거잖아요. 선제적으로 우리가 아니까 뭐 다른 약제나 복합적으로 처방을 해서 치료할 수 있게, 그럼 미리 알 수 있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. 사실 그 논문에서도요, 맨 마지막에 어떻게 언급했냐면 현재 상황이 이러하니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이것이 더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맺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느냐, 이것은 일단 이 세균의 전파를 빨리 막아서 그 선에서 이거를 박멸해야 되거든요. 그러기 위해서는 전파 막고, 그리고 지금 뭐 마크롤라이드 계열의 항생제 내성이 있다 그러면은 다른 약제, 복합 약제를 써서 빨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겠죠. 제일 중요한 건 확산을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구나. 요즘에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지금 우리나라가 급증하면서 질병관리청에서 여러 가지 지금 안내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기침과 고열입니다. 잠복기가 한 2주에서 한 달쯤 되는데요. 그 기간 내에 열이 나고 기침, 머리 아프고 목 아프고 이렇게 시작되면서 이제 목이 쉬고 막 그렇게 된대요. 처음에는 마른 기침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가래가 끓고, 보통 감기는 한 일주일 가잖아요. 그런데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같은 경우는 그게 1주가 아니고 3주 이상 지속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환자의 한 3분의 1 정도는 구토나 복통도 나온대요.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그냥 건강한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냥 한 3주 정도 지나면 회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드물게 이제 중증으로 가기도 하거든요. 심한 경우에는 이게 뭐 뇌수막염, 뇌염, 관절염으로도 이어지고 그런데요. 올 초에 태국 공주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걸려가지고 의식불명에 들어갔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었잖아요. 자, 그러니까 만약에 기침이 심해지고 가래가 나고 열이 나고 그 증상이 일주일 넘어 계속 간다,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죠. 의사 선생님한테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. 근데 이 마이코플라즈마 이름이 왜 마이코플라즈마인지 아세요? 마이코라는 건 원래 곰팡이란 뜻이거든요. 플라즈마는 모양이란 뜻이 담겨 있어요. 그러니까 곰팡이 모양이라는 뜻인데, 그건 왜 그러냐? 마이코플라즈마가 감염 부위에서 자랄 때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곰팡이처럼 이렇게 자란다고 해서 마이코플라즈마라는 이름이 붙었고요. 이 마이코플라즈마를 고체 배제해서 키우면 그 세균이 자라면서 증식을 하면 육안으로 볼 수 있거든요. 보통 동그랗게 되는데 그걸 콜론이라고 그래요. 근데 마이코플라즈마 콜로니는 독특해요. 마치 달걀 후라이처럼 보입니다. 콜로니 크기가 되게 작아요. 지름이 한 0.1mm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래서 그거 보려면 해부 현미경 같이 낮은 배율의 현미경을 가지고선 관찰을 하면 달걀 후라이처럼 보이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. 마이코플라즈마 뉴모니에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은요, 인간이 유일한 숙주예요. 바꿔 얘기하면 동물 숙주 없고요, 이거는 매개하는 곤충 따위 없습니다. 오로지 이거는 사람과 사람 간의 이 비말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, 저는 2022년 연구가, 우리나라 국내 연구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 게, 국내에서 발생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상당수가, 어쩌면 대부분이 마크롤라이드에 내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. 의료진이 그걸 아는 상태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빠른 처방을 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전문 의료진의 진료는 믿고 맡기면 될 것 같고요.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? 우선 비말 전파를 차단해야겠죠? 그건 우리가 이미 많이 해봐서 알죠. 개인위생은 당연한 거죠. 손 씻기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 많은 곳에 갈 때는 마스크 착용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걸리니까 어린아이들 더욱더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마이코플라즈마가 세포벽이 없잖아요. 그냥 곧바로 세포막이거든요. 그 기름으로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. 그래서 70% 알코올이 아주 효과적으로 마이코플라즈마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손소독제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요. 또 하나 중요한 거, 과연 이 마이코플라즈마가 인체 밖에 나와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궁금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런 자료를 찾아봤더니 대략 한 4시간 정도를 살 수 있는데, 그것이 주변의 상대 습도에 따라서 상당히 좀 차이가 나더란 말이에요. 상대 습도가 60에서 80%쯤 되면은 한 4시간이 지나면 거의 다 죽어요. 그런데 상대 습도가 한 50%가 되게 되면은 4시간이 지났을 때
한 10%가 살아있어요. 상대 습도가 10% 아주 건조한 상태죠. 이렇게 되면은 한 절반 정도가 살아있어요. 그러고 보니까 왜 겨울철에 이게 문제가 될까 생각해 보면 더 건조해지고 있고요. 밖에 나갔을 때 조금 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이 생존하는 데 유리해질 것 같기도 하고, 또 겨울철에 우리가 아무래도 많이 모여서 밀집된 상태로 있게 되니까 조금 더 전파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. 제가 이 미생물학적 특성으로 봤을 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은 약도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전파되는 경로도 정확히 알고 있고요.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증상이 있다면 빨리 병원에 가보는 것. 그리고 예방을 적절하게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바랍니다.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응생물학을 준비했습니다. 부디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